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서구 사회도 고령화가 되는데 왜 집값이 계속 오르느냐. 서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하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거기에다가 도시 집중률이 세계에서 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부동산의 초양극화, 인구 구조 플러스 도심 지역의 집중화,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초양극화는 지속될 것 같고, 현재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좀 어떠한가요? 이제 부동산 시장은 웬만큼 다 아실 겁니다. 계속 인제 저도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는데요. 이제 양극화라는 단어를 넘어서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이 초양극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 이야기가 맞다. 초양극화가 앞으로 지속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인제 관망세이겠죠. 어느 정부가 될 것이며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마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인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출산율,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인구, 이런 문제가 인제 부동산에 다 연결되는데, 인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서구 사회도 고령화가 되는데 왜 집값이 계속 오르느냐. 서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하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더 심하게 변하고요.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심하게 변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보다 더 심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은 집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다가 도시 집중률이 세계에서 탑입니다.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 도시 집중률이 높은데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부동산의 초양극화, 인구 구조 플러스 도심 지역의 집중화,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는 지속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1부터 5까지의 퀄리티 등급을 나눈다고 그러면은, 5 등급이 제일 좋다고 그러면은 1, 2, 3 등급은 이미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 봐야 별로 앞으로 집값 상승률 뭐 겨우 잘하면 물가 상승률 뭐 그 정도 나오겠지 하는데요. 아직 4에 대한 기대는 높습니다. 그다음에 5 수준의 가장 하이 클래스에 속하는 쪽은 그 자체의 논리로 움직여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뭐 어느 사회나 그쪽에 속하는 부동산은 그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들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사도 계속될 거라고 하고 사람들이 지금 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결국 4 정도의 클래스에 해당되는, 그게 가장 키가 아닐까. 이게 이제 끊기느냐 끊기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끊긴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요. 이제부터는 조금 지나면은 끊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든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요. 우리가 거의 40-50년 동안 부동산은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이었습니다. 근래 특히 2015년 이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 급작스럽게 올란 이 기억이 너무나 공포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1980년대 후반에 많이 결혼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집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 공포였어요. 뉴스 보는 게 공포였습니다.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거의 한 10년 동안 공포였습니다. 왜냐? 내가 1년 동안에 내 연봉만큼 집값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포죠, 이거는 사실은. 공포뿐만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균형입니다. 이런 불균형은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탑 클래스에 속하는 것은 그 자체의 다른 논리로 가기 때문에요. 그걸 여기 불균형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그 밑에 있는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홍콩, 중국, 베트남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집값 구매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산 불균 등 양극화를 확대시킬 요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좀 심한 편이긴 하죠. 거의 뭐 다른 서구 사회에 비해서 한 더블 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또 역시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변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되기는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도시 집중률이 세계
중에서 탑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도시의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수급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도시로 들어와서 뭐가 좋으느냐? 언제 일할 기회가 생기고 높은 소득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그 소득을 감안하더라도 집값이 자기가 받는 높은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과하게 비싼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른 요인들을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우리가 도시가 아니라 도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훨씬 싼 비용으로 번잡함이라든지 그런 게 덜하게 들어올 수 있으면은 도심의 집값이 이래 높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김포 지하철 뭐 이런 사태에서 보시듯이 거의 뭐 공중에 떠서 온다든지 목숨을 걸고 온다든지 하면은 코스트가 너무 큰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제 도심의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교통의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하는 것. 그 번잡도하고 관계도 되겠죠. 집중도가 높은 만큼 우리나라는 번잡도가 높아지니까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올 때 코스트가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주더라도 이제 도심에 들어오려는 것이죠. 그런 번잡도 그러니까 코스트이죠.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으로 큰 부분입니다. 교육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들은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하는 부분입니다. 집값이 2, 3억 비싼 거 이것은 유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의대를 가면은 그것은 뭐 1년, 2년 만에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제도, 그다음에 도시화 비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득 대비해서 집값을 가지고 비교해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요인들을 같이 감안해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그 감안한다면은 아마 이거보다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비해서 좀 훨씬 조금 더 갭은 축소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일률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집값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도시 집중률을 떨어뜨려야 되고 이제 교육을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교육을 받든지 우리는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교육은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유명하죠. 사교육을 통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사교육이 이제 다 이제 서울이나 강남에 집중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값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득 대비해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 부분으로 해결되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이게 해결되려면은 결국은 이제 도시 집중화율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 쉽지 않습니다. 말은 그러지만은 지금까지 50년 동안 쌓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거의 해결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결국 방법이라기보다는 개인들의 소득이 떨어지는 수밖에입니다. 실질 소득이요. 그게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가격이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 저는 그 경로만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사회의 구조를 바꾸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당분간은 쉽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저성장과 인구 구조의 변화 이것 때문에 가장 하이 클래스에는 그 논리대로 여전히 움직일 텐데 그 밑에 있는 클래스는 갈수록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가계부채를 급격하게 줄이고 금융자산 형태로 자산을 구성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득 분위가 높아지더라도 주택 관련 부채 비중이 크게 줄지 않아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이야기일까요? 두 나라의 개인들의 자산 운용 혹은 자산 배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배분을 해놓으니까 연 한 11%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에 배분을 해놓으니까 연 1%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죠. 배분 안 하죠, 이쪽에. 예금에 배분을 했더니 2% 정도 나오는 것이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배분해 놨더니 1년에 1억씩 나오더라.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생각보다는 은행의 위기나 이런 거로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소득자들 이 가계부채를 많이 땡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들의 자산운용 수단으로 그 부동산을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를 미국이나 서구 사회는 주택에 대한 기대 수익률보다 다른 금융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배분을 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배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부를 늘리는 투자의 수단으로서 메리트가 계속 있을까요?
메리트는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주택이라는 것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게 자꾸 인제 재테크나 내 투기 수단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주택은 그 외에 효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정을 형성해 주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주택을 인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주택은 일반적으로 실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 정도는 조금씩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인제 생각을 하시면서 주택을 앞으로 인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서구 사람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대부분 주택을 그렇게 간주합니다. 우리나라가 가계 자산의 비중에서 보면은 서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거주하는 부동산, 그다음에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의 비중은 아주 낮아요. 그 외에 동산의 비중이 좀 있습니다. 뭐 보석도 될 수 있고 그림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의 비중은 낮고, 거주하는 부동산, 그다음에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 이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빴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요. 이게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도 성장 시기에 인구가 2배로 증가하고 하던 이 시기의 수익률이 제가 보기에 앞으로 결코 그대로 지속될 수는 없고요. 이미 그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외곽 지역, 뭐 수도권도 외곽 지역에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지방은 당연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기대 수익률은 이미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인제 떨어지리라고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일 탑 클래스에 속하는 부분은 일반 개인들이 인제 투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거주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의 논리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비버리 힐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인제 그런 단독주택의 촌은 없지만은 또 다른 고급 아파트의 촌은 당연히 형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게 부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었는데요. 2035년이 되면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일단 60대, 50대 중반부터 60대까지가 제일 중요한, 국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연령층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노동력이 충분히 탄탄한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가가치 높게 활용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75세, 80세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부기고령자들이죠. 거기에 가면은 요양, 뭐 간병, 그다음에 뭐 인제 건강보험 문제, 다양한 문제들, 주거를 어디서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생겨나니까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단순히 고령자의 문제를 어떻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까 하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요양이나 그다음에 그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게 하는가, 그다음에 주거를 어떻게 하는가 등등의 문제까지 아주 폭넓게 인제 펼쳐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년 관련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걸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또 기회가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나 여가 활동 등이 주요 타겟이었다면 이제는 6070 세대 분들 혹은 노인분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여전히 청년층이 주 타깃입니다. 왜냐하면은 청년층이 빨리 좋은 일자리에서 온더잡 트레이닝이죠. 거기서 자기들의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 젊은이들이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이제 부가가치 높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좀 더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 부가가치가 있는 쪽은 당연히 젊은이들이 인제 그쪽으로 집중되게 해야 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인제 일손이 모자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손이 모자라는 것은 하이테크 이런 부분, 고부가가치 산업뿐만 아니라 인제 좀 저부가가치 산업, 서비스업 이런 데 보시면은 이미 인제 그 이전에는 중국에서 인제 온 조선족들이 인제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제 그 수요도 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와 있습니다. 인제 이 숫자도 딸릴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인제 일손이 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제 고령자들이 조금 들어가야 될 일의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의 영역이 있고, 또 하나 인제 한국은행에서도 그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금 2차 베이비 부머에 해당되는 5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은 상당히 그 대졸 비율도 40%로 60년대생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다음에 IT라든지 하이테크에 대한 접근도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60대에도 좀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에 일자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하느냐 부분이 이제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고, 조금 부가가치 낮은 부분에 이제 60대가 또 일정 부분 배치가 되게 하고 하면서 이제 일손 부족을 좀 충당하는 것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가급적 그 고부가가치를 내고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이런 쪽에 가서 이제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이런 트랙을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중요합니다. 베이비 부모가 한 1600만 명에 이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60대 다 접어들었을 때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성장률을 높이고 유지하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빨리 고부가가치의 일자리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인적 자본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트랙이 모두 다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도 높은 상태인데요. 국민연금의 도입 이후 꾸준히 납부한 6070세대 분들의 노후 계획은 안정적일 수 있을까요? 지금 70대들은 이제 좀 덜 하고요. 이제 88년부터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으니까 그때 이제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적어도 이제 60년생 뭐 이런 정도는 대부분 들어갔을 겁니다. 그 60년대생 이유를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을 풀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서구 사회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구 사회는 보험료가 대략 한 18%에서 25% 사이에 많이 집중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9%이죠. 보험료를 적게 납입했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이제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납입 기간입니다.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65세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졸 비율도 낮으니까 취업도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연금의 납입 기간이 대략 한 36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한 25년 이 정도가 평균 기간인 것이고, 납입 기간이 좀 짧고 그다음에 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에요. 지금의 70대 이후에 비해서는 훨씬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150 정도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훨씬 낮죠. 그런데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사적연금, 소위 말해 퇴직연금 이런 것들로 같이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간정산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퇴직금을 많이 헐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적연금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여전히 그래도 노후소득은 연금을 통해서 충당되는 노후소득은 여전히 좀 부족한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가, 정년은 60세 여기 얽매이지 말고 60대에 우리가 재취업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구 사회에 비해서 훨씬 낮은 소득으로 노후를 보내겠다 하면은 뭐 그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눈은 서구 사회 정도를 본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게 이제 조금 근로시장에 조금 더 오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또 하나 특징이, 연금은 이렇게 조금 부족하지만은 이제 집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요. 하우스 리치 캐시푸어입니다. 그래서 한 70을 넘어가서 아마 주택연금을 같이 활용하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연금이 충분치 못한 것을 상당 부분 보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지금의 70대 이상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된 소득 여건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면 노후 준비를 위해 소득과 자산은 대략 어느 정도가 있어야 그래도 먹고 살 만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가장 궁금해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리면 가장 오류가 많을 수 있어서 제가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는 대략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적정한 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 해서 3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적정한 생활비인데요. 여기서 150만 원 국민연금을 빼면 한 180만 원 정도가 내가 추가로 마련하면 되는 것이죠. 그걸 한 200만 원 정도로 본다면은 200만 원을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걸 마련하려면은 대략 거기서 한 3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6억 정도가 필요한 것이죠. 꽤 큰 돈입니다.
현금으로 금융자산으로 이고 가지고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택을 연금화하면은 그 부분을 상당 부분에 이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노후의 생활비는 개인의 이건 평균이거든요. 우리가 평균의 오류를 이야기하는 게 머리는 얼음에 갖다 놓고 발은 불에 갖다 놓고 몸이 따뜻하다고 한다는 것이 평균의 오류입니다. 그 말은 양극단에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각 가게마다의 어떤 특징들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은 330이라고 그러는데 나 지금 부모님이 지금 간병을 받으신다. 그래서 한 달에 풀로 전일제 간병인을 쓰니까 서울에 한 400만 원 들더라. 큰 부담인 것이죠. 그다음에 자녀가 아직 독립을 하지 못해서 자녀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제 비용이 지출 비용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또 하나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은 사람 간의 비용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경우를 가정을 하면은 이 비용이 지출 금액이 이보다 더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평균으로 이 정도를 보통 일반으로 생각한다 정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060, 6070 현재 노후 준비에 가까워지신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주택을 좀 잘 활용하시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정년이 지금 60으로 돼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60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60까지 일을 하고 60 이후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년이 65세인 나라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나라 사람들은 65세를 기준으로 활동을 합니다. 일본은 정년은 60인데 70세가 일반적으로 나가는 연령이니까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영국은 정년이 없습니다. 연령금지 차별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구직에 있는 사람들은 70이 됐어도 내가 건강하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년이 있다는 것은 이게 제조 국가에서 있는 특징으로서요. 한편으로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 내가 열심히 건강을 관리를 하고 내 지력을 관리를 하고 내가 충분히 투자를 해서 내가 많은 지식을 갖추었는데 이 유인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갖춘 사람과 갖추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60세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이걸 안 갖추려고 그럽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를 본다. 내가 연구직에 있는 사람이 활발히 연구 활동을 하니까 70세까지도 있더라.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장벽이 마치 벼룩에 있어서 이런 유리천장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정년 60이라는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세가 되니까 우리 회사는 할 수 없이 인력 구조상 좀 나가달라고 하지만은 나는 그래 우리 회사에서는 내가 나가지만은 나의 커리어는 계속 이어진다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회사에서의 정년이 60세라 생각하지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정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칫하면은 유리천장처럼 벼룩의 유리천장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건강에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지식에 투자하고 해서 여전히 한 60대 10년에도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